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저희가 막 웃고 떠들다가 사실 좀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진행되면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2시부터 증인 출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속보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뭐 비화폰으로 병력 헬기 국회 보내라 지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뭐 소총 실탄 960발을 뭐 이렇게 탑재해서 국회로 출동하라 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이게 진짜 2025년 대한민국이 맞아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어떤 한 부분이죠. 메모 같은 그런 부분. 네. 요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뭐 신빙성이 있네 없네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퉈질 거긴 하지만 네. 어제까지의 그 진술들에서 굉장히 크게 결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뭐냐면 여인영과 홍장원이 둘 다 체포조에 대한 같은 증언을 유지해서 일치된 증언을 유지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거 딱 맞아요. 예, 그게 네. 이제 맞게끔 유지가 됐고 그 상태에서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 진술이 더해지게 되면 이게 상당한 그 진술적인 면에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이 상황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보수고 그 차분함이 우리 보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격가지가 되는 거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네.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길거리로 내몰아서 그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전술은 아주 전형적인 좌파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그 좌파의 그 전술에 얼마나 많이 당해왔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광우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광우병에 지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네. 근데 그때는 미친 소가 우리 조미료에 들어가서 그 만화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 그 웹툰이 라면에 그 조미료를 탁탁탁 뿌리는데 거기에 미친 소가 요만한 알갱이로 확대하니까 들어가서 우리를 다 미치게 만든다는 그런 웹툰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어요. 아예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사소한 확률을 굉장히 뻥튀기 시킨 다음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길거리로 내몰아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째로 흔들고 지지율을 확 가져오는 방식. 좌파가 아주 잘 쓰는 방식인데 이번에 우리 보수가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자들한테 연락 오거나 하면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이게 올바르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맨날 민주당이 쓰던 방식인데 민주당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고소하긴 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요. 네, 고소하긴 하다.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지율을 더 높이고 결집을 시키는데 활용하는 거 이게 뭐 정치 선전 선동에 그게 원래 그 볼셰비키 애들이 그 선전 선동의 기술을 그 개발한 거거든요. 더 정확히 더 가면은 나치가 괴벨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선전 선동의 기술을 개발한 건데 그것을 그 프로파간다의 그 기술을 볼셰비키가 발전을 시켰고 원래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때 그 나치나 볼셰비키에서 그 연구된 그 선전 선동의 기술을 어디서 많이 가져왔냐면 이 광고 업계가 많이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광고 업계가 그것을 이용해서 트렌드를 만들고 트렌드 세팅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확 이렇게 휩쓸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한길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이라고 그 방송을 방송이죠. 하셨죠. 네, 근데 수업 네. 느낌이었어요. 제가 뒤에 방송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고 컨셉으로 있는데 하셨군요,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업 느낌이었는데 전한길 선생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했는데 저는 전한길 선생님의 그 방송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할 때 흡입력은 있어요. 그렇죠? 흡입력 정도가 있어요. 아니라 왜 그 흡입력이 생기냐면요. 전한길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논평도 내고 방송도 하고 어디 나가서 얘기를 또 해도 이분은 그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은 거야.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이제 겪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그렇죠. 맨날 이랬거든요.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분은 이번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하셨어요, 그분이? 네, 이번에 그래서 하신 저렇게 막 거더라고요. 오열하고 난리가 났군요.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되게 긴 시간 동안 잔매로 맞듯이 계속 맞아왔는데 그걸 한 번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충격적이겠습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분노를, 그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순수하게 쏟아내시니까 그 에너지와 그 열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앉아서 듣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심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광우병을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참사들에 대해서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참사들이나 그것도 선택적 참사들이긴 한데 자기들이 고른 참사들만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스템이 없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 때도 없었던 건데 갑자기 보수 정부 때만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처음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딱 겪고 나면 어때요? 정말 울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오게끔 하고 그것을 이제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게 바로 그 나치의 괴벨스나 볼세비즘이 아주 잘하던 것인데 그걸 아주 딱 이어받아서 민주당이 이렇게 잘하던 거를 우리가 이번에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전한길 선생님은 그거에 아주 강력한 스피커가 되기는 했지만 본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제가 보니까 그냥 처음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 이재명 정말 우리는 맨날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넓게 퍼지는 데는 분명히 이 공은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넓게 퍼지게 했다라는 게 계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전한길 선생님 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제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 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리걸 하이. 그 우리나라의 JTBC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 리메이크를 했는데 사실 리걸 하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의 드라마인데 JTBC의 리걸 하이는 좀 달랐어요. 조금 이게 이제 각색이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좀 달랐는데 원래 원전인 일본 드라마 그 리거라이에 보면 코미카도라는 선생님이 그 변호사가 나와요. 코미카도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코미카도가 하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재판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다수결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재판을 다수결로 하는 나라들이 그 소비에트나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민재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민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재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법은 법 논리로 판결을 만들어가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본시오 빌라도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힐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 살인 범죄자, 아주 강력 범죄자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한 명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게 본시오 빌라도예요. 왜? 로마는 법의 나라고 본시오 빌라도는 법의 논리로 그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도저히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군중 심리에 휩싸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됐기에 그 살인 범죄자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가 원래는 법의 나라인 로마에선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의 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민재판을 하던 나라니까 인민재판을 하던 그 유대인의 나라의 풍습을 어기면 또 지배를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시오 빌라도가 그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에다가 손을 씻어요. 그게 무슨 행위냐면 나는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저 유대인 군중들이다. 저 인민재판을 하고 여론재판을 한 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손 씻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 여론재판에 대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사회에서도 여론재판은 있었어요. 저자가 마녀다라고 얘기하면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다수결로 결정을 지어서 종교재판을 통해 화형식으로 처형하는 마녀재판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까지 있었어요. 이 마녀재판 역시 아주 전형적인 여론재판입니다. 우리 법은요, 우리 근대 법은 이와 같은 다수결의 여론재판에서 벗어나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그 재판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아침에 전한길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0%를 뚫으면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한길 선생님이 그 법 국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책으로 쓰는 나라지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렇죠. 이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나라에서는요. 이 대중이 수로 결정짓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것을 체크 앤 밸런스로 이 견제와 균형으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3%가 동의하면 무조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이 다수의 판단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탄핵의 구조를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한 다음에 네. 탄핵이 바로 되지 않아요. 탄핵은 언제 돼요? 헌재에서. 헌재에 가서 네.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동의해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헌재 재판관이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법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탄핵을 결정을 했는데 국민이 뽑은 적도 없는 그저 공부를 아주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한다고 판단되는 9명이 그중에서 6명이 동의를 안 해주면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조가 그러네요. 맞아요. 정리해보니까 그러네요. 이 구조는 되게 재밌는 구조인 게 뭐냐면요.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가슴을 쳤는데 최근 우리 당에도 그 분들이 생기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다수가 결정을 해도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네요. 와, 요 논평은 진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지점이었는데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깨달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네. 그 소수의 엘리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론이 뭐냐면요. 네. 잘 보세요.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입법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 네. 행정부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사법부 법관들,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헌재소장 국민이 뽑습니까? 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죠? 임명을 받는 사람들. 임명을 받는데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되려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3권 중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자리는 사법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데 사법부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사법부가 될 수가 넘어야 있는 되는 거예요. 허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민이 선택하는 이것을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 이성, 덕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국민이 숫자로서 결정짓는 것, 그게 이제 직집민주주의적 요소인데 그 수에 해당돼서 이렇게 선출직으로 가는 게 입법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이성이라는 게 수를 견제합니다. 네. 그 이성이 뭐냐? 바로 시험이 통과돼서 구성되는 이 사법부예요. 아, 그러네요. 오. 그래서 이 수가 이게 다수의 수가 이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죠. 이 다수의 이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트주의적인 사법부의 견제를 받도록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말이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법조인들이 묘하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법대 다닐 때부터 법조인들은 그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느냐?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약간 광기에 휩싸여 가더라도 네.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이성의 상징으로서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고 버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받아요. 20살 말랑말랑한 머리를 가졌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법관들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도록 이 제도를 짜놓은 겁니다. 근데 그 법관들을 선출을 하자 그러거나 법관들의 판단을 다수결로 하자 그래 버리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직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법관들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법관들의 어떤 판단을 그 다수결 여론으로 그 법관의 판단이 거기에 기속되도록 해버립니다. 그게 여론재판이고 다수결에 의한 재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그 좌파 독재 국가가 또는 극우 중에서 바로 히틀러가 지배했던 극우 독재 국가가 되거든요. 그걸 막으라고 길러놓은 인원들이 바로 이 법률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가들한테 숫자로 강박을 한다? 네.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 정말 보수답지도 않네요. 그게 포인트. 맞아요. 보수답지 않은 보수 거. 중에서 그 우파에서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파에서. 네. 누군가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소위 말하는 그 극우, 나치즘, 파시즘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인데 이 극우, 나치즘, 파시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사회주의로 번역이 됩니다. 국가사회주의. 네, 왜 국가사회주의로 번역이 되느냐? 이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무솔리니인데 무솔리니가 젊은 시절 좌파였어요. 그 뿌리가 거기 있군요. 예, 젊은 시절 극좌 라인의 좌파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민족주의나 국가 우선주의, 애국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계급주의를 버리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이거와 결합을 하면서 목표를 계급 평등에서, 그러니까 계급혁명을 통한 폭력혁명, 계급혁명을 통한 네. 그 절대적 평등을 꿈꾸는 사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가 중심주의, 애국주의를 목표로 삼으면서 수단은 좌파가 하던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 수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파 사상의 가장 극단이라고는 보지만 이것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극우가 어디 있냐 하면서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좌파였다라는 막 그런 거를 막 또 하고 방송에서도 막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제가 못하고. 진짜 정말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이 그 뭐랄까요, 정치학과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이 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을 국민들한테 좀 해야 된다. 이거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 계속 민주주의, 국민의 그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사법부도 국민의 복종해야 되고, 사법부가 국민의 복종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중국이라니까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뉴스엔진에서 요거 강의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수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언젠가 전한길 선생님이랑 기회가 된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한길 선생님은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또 법은 잘 모르시지 아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이렇고 법적으로 이러한 사상적인 유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좀 같이 모시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좌파라고 저보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도 참여연대에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쪽에 있을 때도 그 안에 극좌들이랑 맨날 싸웠어요. 극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독재가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 한다고요, 진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인민이 주도한 독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위험한데. 국민에 의한 독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재가 뭐가 문제야? 이런 소리를 해댄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좌파라는 데에서도 중도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화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극자들이랑 제가 진짜 싸우다가 그쪽이 완전 극자화 되는 거를 보면서 야, 안 되겠다 싶어서 보트피플 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네. 여기서도 계엄이 뭐가 문제고 군사 독재가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이야기를 목적만 정당하다면 이게 그래서 극우와 극자가 통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극자 애들과 극우의 목적은 달라요. 극자의 목적은 계급 평등, 절대적 평등 이겁니다. 근데 극우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이것을 중심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국익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런 목적인데 근데 그 방법이 이 거추장스러운 시스템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게 극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쪽 사상의 특징인 겁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진짜 많이 닮았네요. 진짜 닮았죠.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이라는 것도 제가 왜 극우다 극단이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냐면 계엄은 굉장히 쉬운 수단이에요. 근데 목적 당을성을 위해 민주당에 있는 극자를 제거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쉬운 수단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수단이죠.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복귀해 협상해도 안 돼. 처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처단하면 되는 네, 거니까. 처단하면 끝나는 근데 거니까. 그게 이제 극좌 애들은 어떠냐면 그거를 자본가를 처단해서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본가 처단해서 다 뺏은 다음에 우리끼리 다 평등하게 나눠가자. 이게 극좌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극우는 어떠냐면은 국가 말을 안 듣는 놈들을 처단해서 국가 말을 다 듣는 놈만 듣게 만들자. 듣게 만든다던가 듣는 놈만 남겨놓던가. 예. 그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있는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향하는 바는 이쪽은 평등을 좀 더 지향하고 우리는 좀 더 자유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절차 자체, 이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짜증나는 이 절차 자체는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차를 깨트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 그 사람부터 제거하고 다시 이 절차 안에서 복작복작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다사다난하고 정말 뭔가 갈 길이 멀죠. 네, 네, 갈 길이 멀죠. 근데 쉽지 않죠.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쵸. 우리가 따르는 자유민주주의라고요. 전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다 깨트리고 한 번의 계엄을 통해서 한 번에 가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그게 국가사회주의인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생각나는 게 이재명 대표도 이 본인에게 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셀프 사면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 자체도 그리고 사법부 시스템 계속 무시하고 재판 지연하고 하는 그 자체도 사회 국가적인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고 자기가 뭐 대통령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똑같잖아요. 네. 유신 시대일 때 우리나라가 유신 시대일 때 어떠했냐면 사실상 법조계가 사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에 종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변호사 대회 같은 거를 하면은요. 네. 세계 법률가 대회 같은 걸 하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렇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개와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법률가들은 출입 금지.
개와 예, 멍멍이요. 예, 진짜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옛날엔 세계 법률가 대회 한국 법률가는 가질 못했어요. 그게 지금 몇 년도죠? 80 그게 72년부터 있었던 그 유신 시대. 유신 시대예요? 예. 와, 너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이야. 각국에서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가들을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법에 있어서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 법률가로 길러진 세대잖아요. 네. 민주화 이후에 그 각 대학의 법과대학에서 그 오욕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그 법률가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크게 흔들리는 때가 또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갈라진 세력들 중에서 빨리 그 목표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 또 이걸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는 우리 법률가들이 그런 식의 치욕적인 그러한 법률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아요. 네, 네. 예, 그런 교육을 받는 게 그래서 근데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근데 나왔네. 그 사법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정신으로 국민이 선출도 하지 않고 시험 통과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서부지법에 가서 폭동 일으키고 판사, 헌재 재판관 신상 파가지고 거의 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누가 많이 하던 짓이냐면 예전에 뭐 광우병 사태 때부터 유구하게 좌파 애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네. 극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좌파의 특징이 극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제정신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중도 좌파의 위치가 너무 좁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 당은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땠냐? 이게 극자의 선전선동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극단주의자들이. 근데 우리는 걔네들과 맞서면서 질서 다 지키고 절차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 보니까 판판이 깨지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진척도 없는 느낌? 맞아요. 답답한 느낌? 근데 저쪽은 점점 더 사이다만 들이키는 막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더더욱 극단적인 길을 저쪽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파가 당하다 극우를 선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피해자들이요. 가해자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이 법과 제도가 그걸 다 보호를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요. 정말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사이다 같은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절차가 정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되게 극단적이고 범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저번에 우리 변호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월 달 총선 때 이게 지역구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주민들 만나면 왜 이재명 못 집어넣어요? 조국 못 집어넣어요? 네, 그랬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딱 그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네, 딱 요거예요. 근데 계엄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체포죠. 그 이재명 체포 끝. 근데 이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폭압적으로 했습니까? 당시에 또. 그랬죠. 그러니까 쟤네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린 왜 법 제도 절차 다 지켜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안 나오겠냐고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은 그러네요. 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참다 터진 거라서 오히려 더 크게 맞아요. 나온 것 같기도 지금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민주당이 당황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법원을 침투한다. 이거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응축된 불만이 한 번에 터지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요. 이 상황 진짜 쉽지 않네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